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 이야기는 아니고요. 바로 우리 주변 높다란 담장과 굳게 닫힌 대문 뒤에서 벌어졌을지도 모를 한 여인의 기구하고도 처절했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박도준의 첫 길, 하늘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차가운 비를 쏟아냈습니다. 빗방울은 서울 평창동의 대저택, 박씨 가문의 차가운 기왓장을 타고 흘러내려 적막한 마당을 적셨죠. 서연은 남편의 위패가 모셔진 제사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까만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잠 못 이룬 밤들로 인해 창백했고 촛불에 비친 눈동자는 이미 눈물이 모두 말라버린 듯 공허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도준은 1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졸음운전이었다고 수군댔지만 서연은 그 간단한 설명을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었죠. 도준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조심하는 지독히도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속은커녕 어디를 가든 꼭 행선지를 알리고 떠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그는 서연에게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 서연은 이 거대한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발길이 닿는 모든 곳, 문고리 하나, 심지어 처마를 스치는 바람소리마저 그녀에게는 도준의 흔적이었습니다. 한때는 박씨 가문의 귀한 보석처럼 사랑받던 며느리였지만 남편의 죽음은 모든 것을 찢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이 집에 남은 가족이라곤 시아버지인 박태수 회장이 전부였습니다. 과묵하고 권위적이며 어딘가 서늘한 기운을 풍기는 남자. 서연에게 그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남편의 장례 후 모두가 떠나간 자리에 유일하게 남아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의 발길이 끊기고 대저택이 적막과 먼지 속에 잠겨갈 때 박 회장은 묵묵히 그녀에게 따뜻한 죽을 건넸고 도준이 아직 살아있는 꿈을 꿨다는 그녀의 넋두리를 말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는 눈맞춤, 스치듯 닿았지만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던 손길. 그러던 어느 밤 박 회장은 복도에 한참을 서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가, 언제까지고 그렇게 혼자일 필요는 없다. 그 말은 그저 위로처럼 들렸지만 석 달 뒤 그는 서연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겠니? 나보다 너를 더 잘 돌봐줄 사람은 없다. 나는 네가 이 집에서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영원히 남아주었으면 한다. 서연은 자신이 언제 고개를 끄덕였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너무나도 연약했기에 한 줌의 온기라도 붙잡고 싶었기에 혹은 시아버지의 모습에서 죽은 남편과 닮은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서연이 몰랐던 것은 그 결정이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내딛는 걸음마다 핏자국이 남게 될 끔찍한 악몽의 서막이었음을. 남편 없는 첫날 밤 서연은 텅 빈 침실 한가운데 몸을 웅크렸습니다. 한때 순백의 침구가 깔려있던 침대 위엔 상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죠. 방 안의 모든 물건은 그대로였습니다. 도준의 시계가 선반 위에 놓여 있고 그가 즐겨 입던 셔츠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새치혀 아래 차가운 흙 속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는 마치 칼날이 되어 서연의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뚝뚝 아주 가볍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 서연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새벽 1시, 누가 아직 깨어있단 말인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비추는 텅 빈 복도. 바람에 커튼이 흔들리며 마치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젓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번에는 옷장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똑, 똑, 똑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옷장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의 웨딩 사진 액자가 보일 뿐이었죠. 유리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날카로운 파편이 정확히 도준의 얼굴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 액자는 분명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이었는데
그녀가 사진을 집어드는 순간 깨진 유리에 손을 베었고 선홍색 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서연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보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간밤의 노크 소리도 빗자국도 깨진 액자도 모두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단 하나, 그녀가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웨딩 사진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죠. 서연이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시러 발코니로 나갔을 때 아래 정원에서 박 회장이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잘 잤느냐? 서연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째서인지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새벽 서리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박 회장은 서연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었죠. 아비 된 도리로 딸이 편히 자길 바라는 건 당연하지.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서연은 어느새 그를 아버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도준이 꿈에 나오느냐? 밤에 이상한 소리는 안 들리고 그의 관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그의 세심한 배려가 유일한 버팀목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가볍게 기침을 하자 차 1분도 되지 않아 박 회장이 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네가 안 좋은 것 같은 예감이 들더구나. 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방과 그의 방은 층이 다른데 어떻게 안단 말인가. 또 한 번은 그녀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는 우유 한 잔을 들고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네가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서연은 경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정함 뒤에는 숨 막히는 감시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 모든 숨결이 누군가에게 지켜봐주는 듯한 기분. 어느 저녁 그는 서연을 서재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그곳은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공간이었죠. 촛불이 켜진 식탁, 잔잔한 클래식, 그리고 음식은 모두 도준이 생전에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냅킨을 꽉 쥐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불쑥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나는 다시 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하게 들릴지 알지만 나는 그저 시아버지로서가 아니다. 나는 네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란다. 설령 내가 너를 붙잡아두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라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딜 가려고? 그의 목소리가 돌연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집은 네 집이고 나 또한 내 것이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한 채로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 돌아본 그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맹수처럼 두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라졌던 웨딩 사진이 다음 날 아침 그녀의 머리맡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준의 얼굴에는 마른 핏자국이 묻은 채 날카로운 칼자국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우연이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라 불렀던 사람의 소나귀에 놓인 한 마리 사냥감이었던 것입니다. 봄비가 쏟아지던 오후, 서연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거실의 찻상은 두 사람의 침묵을 담고 고요히 놓여 있었죠. 박 회장은 익숙한 듯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네가 여기서 산 지도 1년이구나. 그는 서연이 아닌 창가의 하얀 난초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상처를 많이 입은 걸 안다. 누구도 영원히 홀로 살아서는 안 되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마치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한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박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너를 재혼시키고 싶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게로.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주변의 공간이 갑자기 비좁아지고 빗소리는 우물 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기괴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끔찍한 농담이거나 자신이 정신적으로 무너진 탓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거절해도 좋다. 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너는 이제 갈 곳이 없어.
내 친척 중 누구도 과부를 떠안고 싶어 하지 않을 테지. 이 집만이 네가 편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나는 너를 지켜주고 사랑해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낳게 될 아이도 말이다. 마지막 말은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잘라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서연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아니, 이게 현실이다. 그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사흘 주마. 사흘 뒤에 네가 동의하면 조촐한 예식을 올릴 것이다. 거절한다면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지. 정리라니요. 네가 더 이상 이곳에 살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이 집은 문을 닫을 거고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지겠지.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더 이상 다정한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을 무서운 통제자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짐을 꾸렸지만 대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휴대폰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 전화는 선이 뽑혀 있었고 컴퓨터는 방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복도를 지나가며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서두를 것 없다. 화요일 저녁에 대답을 듣도록 하지. 사흘. 그녀 자신을 두 번째 무덤에 묻을지 결정해야 하는 시간. 이번에는 도준의 옆이 아닌 세상의 모든 악몽보다 더 무서운 괴물의 곁에서 말입니다. 서여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영혼 없는 수의 슈위 같았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운 그녀의 얼굴은 여튼 화장 아래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사흘돌. 달 동안 서연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은 몇몇 친척만이 참석한 채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박 회장의 독단적인 성격을 아는 그들은 누구도 감히 질문을 던지지 않았죠. 웃음소리도 축포도 없이 오직 향냄새와 촛불 그리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대저택을 감쌌습니다. 박 회장은 검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비상식적인 결혼식이 아니라 평범한 가족 모임에 참석한 것처럼 태연했죠.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가볍게 쥐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괜찮을 거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서명할 때 그녀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박태수의 이름 옆에 나란히 적힌 것을 보며 서연은 이것이 종신형 선고서와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박 회장은 그녀를 새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방도 도준의 방도 아닌 지난 10년간 굳게 잠겨있던 저택 깊숙한 곳의 방이었습니다. 도준이 엄마가 쓰던 방이다. 그는 바람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방에서 세상을 떠났지. 내가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해 두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 안은 먼지가 자욱했고 빛바랜 가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커튼 뒤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박 회장의 발소리가 문 앞을 규칙적으로 오갔습니다. 그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떠나기 전 문틈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 밤은 쉬게 해주마. 내일부터는 나를 진짜 남편으로 받아들여주길 바란다. 문은 굳게 닫혔지만 서연은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어간 방은 이제 그녀의 신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혼 후 서연은 박 회장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황금으로 도금된 감옥과 다르지 않았죠. 박 회장은 그녀를 진짜 아내처럼 대했습니다. 산책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사업 파트너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 그녀를 동석시키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 오히려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의 방에서 잠 못 이루던 서연의 귀에 아래층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2시. 처음에는 단조로운 몇 개가 들리더니 이내 익숙한 멜로디가 되었습니다. 도준이 언젠가 연주해 주었던 첫 아이가 태어나면 들려주겠다던 이루마의 River Flows in You.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한 채로 맨발로 복도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피아노는 여전히 슬픈 선율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차가운 건반에 손을 얹는 순간 등 뒤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옆 찻상 위에는 낯선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흰색 레이스 손수건.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 두었다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박 회장에게 묻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준이가 죽은 뒤로 이 집에서 피아노를 친 사람은 없다.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걸 캐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이 착각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그녀가 잠들었을 때 방 안의 등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고 거울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박 회장도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긴 머리에 흰 소복을 입은 형체. 서연은 비명을 질렀고 박 회장이 달려왔을 때 그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가, 네가 아직 도준이를 떠나보내지 못해서 그런 게다. 그는 그녀를 안고 다독였지만 그의 눈에는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서연을 그 어떤 유령보다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시어머니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숨겨진 비밀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죠. 발신인은 없었지만 서연에게라고 쓰인 글씨는 분명 도준의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만약 네가 이 편지를 발견했다면 그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말해줄 시간이 없었다는 뜻이야. 나는 어머니의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버지 주변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그래서 더 진실이 두려워.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버지 서재의 그림 뒤에 숨겨둔 USB를 찾아 절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해선 안 돼. 그리고 서연아, 제발 이곳에 머물지 마. 기회가 된다면 떠나. 망설이지 말고.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서여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준은 죽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항상 알던 박 회장의 모습, 저절로 열리던 문, 그리고 시어머니가 심장마비로 급사했다는 바로 이 방까지. 서연은 더 이상 우연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박 회장이 서재에서 잠든 틈을 타 몰래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꽃 그림 뒤 벽에 작은 홈에서 먼지 쌓인 검은색 USB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게냐. 서연은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어머님 자료라도 좀 볼까 하고요.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작은 USB는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서연은 직감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또 다른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욕실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도준이 남긴 USB. 그 안에는 준비되기 전엔 열지 마시오 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만 있었습니다. 클릭하자 화면에 도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차 안에서 찍은 다급한 영상이었죠. 서연아,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난 이미 널 지켜줄 수 없게 된 거겠지. 아버지는 네가 아는 그런 분이 아니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난 아버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어머니의 죽음조차도 어머니는 심장마비가 아니었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관계가 있다는 걸 의심하고 있다고 나에게 말했었지. 난 어머니의 부검 결과 초안을 몰래 찍어뒀어. 심장질환의 흔적이 없다는 내용이었지. 하지만 공식 기록은 보관 오류로 폐기됐어. 그 파일은 옆 폴더에 있어. 그 순간부터 난 침묵해야 했어. 하지만 내가 침묵할수록 아버지는 네 인생에 더 깊이 파고들었지. 그건 부성애가 아니야. 소유욕이지. 난 언젠가 아버지가 너를 어머니의 대체품으로 삼을까봐 두려웠어. 만약 내가 사고로 죽는다면 제발 그 말을 믿지 마. 무슨 일이 생기면 이 USB를 내 친구 민준이에게 전해줘. 그 녀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거야. 영상이 끝나고 서연은 옆 폴더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검 결과서 사진. 사인은 불명확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서류 하단에는 내부 확인 후 종결이라는 송을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부 확인이라니 누군가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덮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박 회장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 괜찮으냐? 왜 문을 잠그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서연은 이제 그 아래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단순한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죽이고 어쩌면 아들까지 죽인 악마였으니까요. 서연은 집안의 가장 오래된 가정부, 이모님에게 접근했습니다. 늘 조용히 일만 하던 그녀라면 무언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이모님은 서연의 질문에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밤 부부의 방에서 큰 다툼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 말해버릴 거야 당신. 더는 이렇게 거짓말하며 살 수 없어라는 시어머니의 절규를 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도준이 죽기 며칠 전 자신에게 작은 열쇠 하나를 맡기며 무슨 일이 생기면 침대 및 서랍에 숨겨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이모님의 도움으로 도준의 방 침대 밑에서 그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진실에 다가갈수록 박 회장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초소형 카메라 3개를 발견했습니다. 책장 틈, 거울 뒤, 심지어 화분 속까지. 박 회장의 노트북에서는 그녀의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이 아니라 거대한 무대 위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회장은 단 한 명의 관객이자 모든 것을 조종하는 연출가였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나타난 2줄의 붉은 선.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박 회장의 아이라면 그것은 이 병적인 결혼의 증거이자 그녀를 이 지옥에 묶어둘 마지막 족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는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고 그녀가 지켜야 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날부터 그녀를 유리상자 속에 태아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모든 걸 바꿀 게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지. 누구도 이 아이를 내게서 빼앗아갈 순 없어. 그는 서연의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결코 항복하지 않는 존재니까요. 서연은 도준이 남긴 열쇠로 집 지하실 깊숙한 곳에 낡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죠. 젊은 시절의 박 회장. 하지만 사진 뒤에는 강지혁, 인천교육대학교 84학번이라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도준이 남긴 계정으로 공공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강지혁이라는 이름은 1995년 실종 후 개명이라는 사유로 박태수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인 1994년 인천에서 일어난 의문의 화재 사건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강지혁의 아내와 2 자녀가 사망한 사건. 수사는 미결로 종결되었고 원인은 누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신분을 세탁한 뒤 며느리와 결혼하고 아들을 죽인 괴물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증거 수집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곳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서연은 도준의 이메일을 통해 호주에 있던 그의 절친 김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준이가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어요. 단 한 줄의 메시지. 민준은 즉시 귀국했고 2 사람은 외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카메라, 협박, 임신, 그리고 박 회장의 진짜 신분까지. 민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강지혁의 과거를 의심하고 있었죠. 도와줄게. 하지만 이건 단순한 탈출이 아니야. 판을 뒤집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는 또 다른 서연이를, 또 다른 아이를 찾아낼 거야. 그날 이후 서연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 앞에서는 순종적인 아내인 척하며 그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증거들을 민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을 찾아냈습니다.
재단 위 관음상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종이 두루마리. 내가 만약 죽는다면 그건 자살도 사고도 아닙니다. 나는 내 남편이 두렵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도준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발 내 아들과 그리고 내 며느리를 구해주세요. 그 일기를 발견한 서연을 박 회장이 어둠 속에서 덮쳤습니다. 네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나 본데 약한 자는 진실을 알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우정아. 그는 서연의 멱살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도준이는 너무 약했어. 제 혈육에게 칼을 겨눴지. 나는 그저 그 녀석이 이 가문을 망치기 전에 사라지게 해주었을 뿐이다. 서연은 그 순간 공포가 아닌 깊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화는 서연의 옷 속에 숨겨진 녹음기와 그 소리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던 민준의 귀로 고스란히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 져들었습니다. 서연과 민준은 치밀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효연은 박 회장의 술에 수면제를 탔고 그가 잠든 사이 욕실 수도관이 터진 것처럼 꾸며 경비원들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17분 모든 카메라가 2분간 리셋되는 틈을 타 발코니를 통해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민준의 차에 올라타는 순간 등 뒤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박 회장이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스스로 저택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백업되어 있었고 그들이 향하는 곳은 이름 없는 독립 언론사의 사무실이라는 것을. 그날 새벽 서연은 카메라 앞에 앉아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박 회장의 녹음된 목소리, 시어머니의 일기, 그의 진짜 신분. 라이브 방송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은 발칵 뒤집혔고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박 회장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주도한 가짜 장례식이었죠. 박 회장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인 정재계 인사들 앞에서 서연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내에 박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준이는 너무 약했어. 나는 그저 사라지게 해줬을 뿐이다. 이어서 시어머니의 애절한 목소리가 낭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서연은 스크린에 박 회장의 개명 기록과 화재 사건 자료, 아들의 차량 브레이크 수리 내역 등 모든 증거를 띄웠습니다. 박태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남편과 어머님을 해친 그날 제 마음속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의 장례식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여러분 모두의 양심의 장례식입니다. 그날 밤 장례식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박태수 혹은 강지혁에게는 전국적인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 숨어 있었지만 결국 며칠 뒤 새벽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던 그 불꽃처럼 붉은 아침 햇살 아래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그가 쓴 자술서 4번이 서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못된 결말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 뿐이다. 나는 악마가 아니다. 다만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것 외에는 누구도 곁에 두는 법을 몰랐을 뿐이다. 서연은 편지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바닷가 마을. 서효연은 하얀 나무, 대문이 달린 작은 집 앞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평안. 그녀는 더 이상 거대한 저택에 감시받는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웃음소리에 아침을 맞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는 평범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가끔 민준이 찾아와 펌프를 고쳐주고 아이와 놀아주다 해가 지기 전에 조용히 돌아가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지옥을 함께 빠져나온 이들에게 침묵의 존재감은 그 어떤 사랑보다 더 깊은 유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도준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세호연아, 네가 이걸 읽는다면 난 더 이상 널 지켜줄 수 없겠지. 하지만 나는 믿어. 너는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짜 삶을 살게 될 거야.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진실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되 연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잊지 않게 해줘. 사랑 말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아들 평안이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희생자가 아니야. 우리는 증인이고 새로운 시작이야. 바닷가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질 때, 한때 핏빛으로 물들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는 비로소 막을 내리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 삶의 어떤 문은 열고 싶지 않지만 한번 열리면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잔인한 남자에게서 벗어나는 여정이 아니라 평범한 한 인간이 두려움을 통과하고 양심을 지키며 마침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로 선택한 위대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당신이 지금 서연처럼 어두운 밤 속에 있더라도 부디 믿으라고. 비록 떨리는 걸음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빛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